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4월 29일이고요.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4월 네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시황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금 딱 그렇게 시장 변화가 그리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지금 한 주 동안 변화하고 그거죠. 4월 중반 때, 그리고 그 밑과 지금 살짝 반등하는 요 상황들, 여기서 지금 상당히 고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던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즉, 종목들의 변화나 대응을 보게 되면, 지금 주봉상으로 봐도, 한, 어, 연말에 바닥 찍고, 그리고 쭉 움직였다가 다시 쉬었다가 또 가는 요 과정 쪽에서, 그러니까 2월 달이 살짝 좀 위축됐지만 이때도 거의 종목들은 큰 변화 없었죠. 코스피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레벨업 이렇게 시동되는 과정 쪽에서 괜찮았었는데, 단지 요거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흔들림 가지고 의외로 계좌가 여러 변화가 많이 나오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이 변동성과, 그리고 하나 살짝 관리를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게 나오는 파장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끝난 미국 증시와 함께 글로벌 시장부터 잠깐 보고 그 상황을 점검해 보게 되면요. 미국 증시 이번에 나왔던 얘기를 마감을 보면은 의외로 강합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FRC라고 하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죠. 이쪽이 망할 것처럼, 그래서 지금 거의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벌써 SVB, 시그니처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 민간 매각 시도하는데 될까요, 이게? 우리 은행 안 좋아라고 하는 소문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은 안 되겠죠. 근데 나중에 조금 지켜보게 되면 주가도 이제 싸집니다. 그래서 너네 또 이제 정부에서 뭐 예금자 보호법 관련된 쪽에서 또 이번에도 이상 없는 거 대충 확인하게 되면 누군가 또 싸게 낼름 가져가겠죠. 그리고 또 자금들은 계속 빠져나갈 거고, 예금한 사람들은 빠져나갈 거고, 그런 상황 쪽에서 자본주의도 올리죠. 누군가 또 낼름 가져갈 텐데. 그래서 원래 지난번 한 번, 두 번째는 주말 앞두고 이런 거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 거리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냥, 너는 그거고, 그냥 갈래라고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참, 의외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뭐 미국이 나왔던 변화라고 보게 되면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에 나왔던 PC 지표, 생각보다 또 이거 안 빠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진짜 안 빠졌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예상치가 4.5였는데 4.6으로 발표됐고요. 전월치 4.7이다 보니까 그거죠. 4.7, 4.6. 그래서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다. PC 물가 지수도 떨어진다라고 바라보는데 만족할 숫자인가 해 이게?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또 전월 대비는 0.3% 상승. 이걸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빠지긴 빠진데 0.1씩 빠진다는 이 현상들과, 그리고 또 아직까지 지금 이제 5월달 한 5월 10일경 중반쯤 가게 되면은 CPI가 발표되죠. 그것도 4월달 거 발표될 텐데 이게 오히려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반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물가 잘 안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그렇게 25bp 인상하고 또 아직은 끈을 놓지 않는 게 이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때 또 주택 말씀드렸던 하우징 쪽은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지금 잘 안 떨어지는 게 음식료 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근원이다 보니까 이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반영하는 것보다 지금 음식료 그리고 또 에너지 쪽은 지금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휘발유 올라갑니다. 음식료도 식료품 쪽도 웬만해서 잘 안 떨어집니다. 특히 설탕 같은 거 뭐 10년 내에 최고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다 올리브유 이것도 최고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직 물가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쭉 빠지는 기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들이 어떤 건 또 빠르게 내려가고 어떤 건 또 더 올라가고 10년 내 최고 정도로 다시 강하게 올라가고 그러면 물가 순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살짝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물가에 대해서는 참 잘 안 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렇게 행동한다 이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적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마존 실적 발표하고 지금 요건 얘기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아마존은 실적 발표하고 클라우드 AI 쪽에서 그러니까 AWS요. 이거 지금 많이 우리 거 쓰세요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많이 쓰고 이것저것 서비스 많이 한다는데 비용 늘어나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에서는 기업들 관련해서는 요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이런 쪽에서 비용 통제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원가에 대한 부담 크고 그러면 수익성은 안 좋아질 거야. 너희들 매출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이건 신경을 좀 덜 쓰겠어. 왜냐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비용 관리해서 우리 수익성 제대로 보여줘서 이거 가지고 근데 원래 미국 시장이나 자본주의 기업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수익성. 아무리 매출이 성장해서 뭐합니까? 적자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아직 인정을 성장의 밸류를 좀 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비용 많이 챙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메타는 급등한 이유가 이런 거고 지금 아마존은 오히려 빠지는 이유가 비용 잘 관리 못해서 이렇게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네 지금 또 그 관련해서 그거 한번 볼까요? 한때 유명했었던 뭐 스냅이나 지금 핀터레스트 모두 17% 15% 예. 일단 매출 자체도 흔들린다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분위기는 이렇게 나오는 게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또 특이한 건 인텔이네요. 인텔이 역대 최악의 손실에도 업황이 얘들의 업황인가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것이다. 지금 여기 베팅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인텔 자체도 지금 약간 메모리 반도체와 비슷하게 사이클을 갖고 있는 업황이다 보니까 너희들 안 좋을 때가 지금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인텔은 거의 미국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죠. 미국 정부가 많이 힘을 합쳐서 반도체가 별로 없는 나라에서 리쇼어링을 강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하나의 주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반등은 하는데 이 자체적인 내용이나 뉘앙스를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좀 와닿진 않는데 그래도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미국 시장은 나스닥 기준으로는 반등 성공했습니다. 이쪽 안 깨네요. 이 부분을 안 깨고 그냥 다 정고점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미국의 핵심은 박스권 상단부 돌파하다가 제일 중요하겠죠. 돌파를 해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럼 저희도 액션을 좀 다르게 취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5월 초에는 여기 돌파 못한다. 그래서 다시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지금 보면 큰 그림상은 이런 우상향의 패턴으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 나쁘지 않고 위쪽에 안착한다.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여러 가지 이슈나 한국에 위축된 요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이거는 기다려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도 다 살펴보게 되면 이거 무슨 뭐 개미학계 패턴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네. 하락하는 쪽으로 쫙 밀렸다가 바로 급반등하는 이 다우지수의 패턴. 네. 참 그들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아직 정고점 때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좀 여러 번 봤습니다. 차곡차곡 올라가다가 갑자기 주가 훅 밀립니다. 그러면 아유 잘 가던 것 실망 매물하고 또 와르르 무너지겠죠. 아유 그러면 다 정리해 손절 그리고 거기서 그냥 바로 급반등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약간 주식을 리드하는 차원에서 몰아가는 거거든요. 이거 이랬다가 이거 살짝 고민하다가 그냥 돌파하거든요. 이런 개별적인 종목 중에 이런 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변화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틀 올린 거 이틀 사이에 거의 다 안착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거는 뭐 그랬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S&P 500하고 나스닥이 지금 가장 주도가 돼서 거의 비슷하게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S&P 500도 패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어지럽다고 하더라도 여기 14,000, 4,200선, 그쵸. 이 정도가 4,100, 정확하게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착하고 그러면 다음 저항대인 4,300대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모습이 살짝 이뻐지게 되겠죠. 근데 네, 모습이 이뻐진다. 예, 이런 표현 잘 안 쓰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아시아 시장과 흐름 보게 되면 한국 증시가 못 오른 게 좀 억울한 거죠. 또 하나 볼까요? 니케이 지수 보면은 딱 크로스 나고 확 돌려버리고. 근데 어제 나왔던 뱅크 오브 재팬, BOJ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우에다 총리죠. 예. 이분이 신임 들어오고, 새롭게 들어오고, 이제 거의 그냥 이어가겠다라는 분위기인데, 아마 일본도 좀 파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 수준, 지금 CPI, 보면은 3.5%, 그리고 또 3.5 발표됐고, 3.8이 근원인가 그럴 겁니다. 거의 물가가 움직이지 않는 나라에서 3.5%까지 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 목표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 쪽에서 목에 찰 겁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은 거의 뭐 물가가 정상적으로 올라서 와 우리도 물가 올라라고 좋았던 것 지금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드 커브 이 일드 커브를 아마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위로 아래로 그래서 지금 다 0.5까지 벌려놨는데 위 플러스 마이너스 0.5%까지 벌려놨는데 이거를 또그 매입하는 그 비율이죠. 될까요? 이거 그러면 거의 천문학적인 돈 들어갈 텐데 그러면 더 벌릴 가능성이 높고 초저금리 유지하겠다 이게 문구가 삭제되고 하는 상황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전의 정책들을 이어가겠다는 것점에 반응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도 듭니다. 일본 쪽은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 금리 변화나 정책 변화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거는 저희도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나 중국 증시 아니 중국 증시마저 지금까지 연동보에다가 반등하는 거 다시 괜찮은데 그마저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근데 중국 증시는 다음 주 내내 휴장이죠. 그걸 앞두고 그래 좀 중국에 힘을 보여주자 그러면서 일단 단기 돈 벌고 나가서 쉬자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돌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웬만한 증시 또 대만까지도 한 1%대 올랐던 걸로 보게 되면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한국은 중국과 대만을 조금 혼합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대만 위치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움직인다 이건 괜찮습니다. 뭐 항상 잘해야죠 대한민국이. 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좀 뉘앙스는 좀 그렇다라는 것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럼 저희가 또 하는 코너 지표들 쭉 점검하면서 지금 시장 변화 무슨 일이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게 달러 위치인데요. 달러 인덱스인데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전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한번 자세히 볼까요? 지금 장중에 달러가 102대 부분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와 퍼스트 리퍼블릭 망한 FRC 이렇게 줄일게요. 망하는 거 아니야라서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막 돌아가다가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훅 빠져버립니다. 저는 오늘 102대 넘어가서 아이고 달러 강세 나오게 되면 우리 환율이 얼마나가 싶었었는데 아닙니다. 쭉 밀려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럼 이제 조만간 100점 지난 저점 때 100.5를 터스트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죠. 그러면 이거 반등 실패 102대 안착 실패 그러면 100 테스트하러 가는 구간이 나오겠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는 국면들이 이제 거의 확인되는 측면인데 그렇다고 또 100을 깨지는 못할 겁니다. 위협했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걸 봐야 될 텐데 달러는 이제 약세가 더 우위돼 있다. 그러면 원화도 강세로 가야 되고 달러 약세게 되면은 주식 쪽에 유리하겠죠. 빅테크 기업 아니면은 약간 그동안 좀 고생했었던 미국에 수출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살짝 돌아가기 시작할 텐데 안전자산 선호가 끊기면서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계속 바뀔 수 있는 신호들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달러의 변화를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FOMC가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FOMC 쪽에서 또 25pb 인상, 또 그 다음에도 역시나 금리를 인상할 여지를 남겨놓는다. 달러는 또 강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분위기 쪄서 일단은 아마 테스트는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해서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 억울한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한 지금 달러 원으로 나오네요. 네, 원달러로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뭐 똑같습니다. 지금 뭐 흐름에서는 원래 지난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220원 여기였습니다. 그쵸? 반대로 아까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근데 지금은 1337원 살짝 떨어지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강세를 받아줘야 그래도 외국인들이나 여러 가지 동영상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쯤 그러면 1320원대 30원대 이게 테스트하는 구간들이 나올 텐데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원하는 기조가 약세다. 안쪽에 큰 흐름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약세의 기조인데 달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살짝 변하는 정도 봐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워낙 강세로 가기는 아직은 어렵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요게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이 불안감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통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수의 기반과 그리고 그 국가의 체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엉망이라기보다 삐끗거리는 신호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가계부채, 뭐 부동산 대출 이건 다 아시는 얘기고 부동산 위축되고 이건 다 아시는 얘기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가세돼서 이번 같은 케이스도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또 전세 사기 대출부터 월세 사기 대출까지 나왔대요. 야, 참나. 아이고, 이제 부동산은 딱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더 저보다 다 잘하실 테지만 저도 부동산 거래 몇 번 해오면서 일단 이쪽 사람들은 사기꾼이다라고 죄송합니다. 혹시 관련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좀 털려고 하시는 네 웬만하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뉘앙스가 보인다 그러면 저는 네 당연히 참여 안 하고 거기다가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겠죠. 그런 여러 가지 현상.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사기 당하면 진짜 그냥 영혼만 털리고 사기범들은 잘 지냅니다. 또 제대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도 않고 설령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 잘 갔다 올 테니까 그래 그렇다고 내 돈이 내가 그러면 내 형량을 살면서 돈 줄 것 아이고 이거 한번 당하기 시작해서 변화가 나오면 차라리 주식에서 손해보는 건 그나마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이런 쪽에서 다시 이러지 말아야겠다 라는 쪽인데 사기당하면 이거는 진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네 경험이 다 있으실 거로 생각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번에 SG 사태도 마찬가지죠. 이거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 또 있더라고요. 제 주변의 지인 정도. 그래서 얼굴은 아는 사람인데 지금 두문불출에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구조 그대로 보게 되면 CFD에서 이제 정산해서 준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다가 거의 이제 2.5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10억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내 자산 가지고 이거를 25억으로 베팅을 하는 거죠. 근데 25억으로 베팅을 했는데 이게 주가가 만약에 30% 두방, 60% 손해봤다. 그러면은 이게 6, 12, 5, 6, 35, 15억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0억에서 15억 날아가게 되면은 15억, 그러면 이게 총 단계 10억이 되겠죠. 근데 빌린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빌린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스란히 갚아야 되는 현상이 나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딴 길로 안 새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하는 체력이 약하다. 여기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쉬운 비트코인인데 이거를 이번에도 살려고 한번 시도를 했다가 또 혹시 요거는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봤던 자리가 여기였었죠. 여기 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한번 사보겠다라고 해서 29,000원대를 보고 있었는데 또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 또 여기까지 빠지나 그래서 제가 노린 거는 그냥 이 정도쯤 가져오게 되면 27,000이죠. 네. 한번 얘기를 드릴까 싶었었는데 네. 혹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냥 참고 삼아 이렇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데 공지사항으로 예, 머뭇머뭇하다가 근데 저도 못 샀어요. 그래서 내가 27,000 살짝 27,000에 됐더니 체크 대응 안 되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찍긴 찍었습니다 이날. 근데 그 뒤에 주문을 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네, 이게 나오는 변화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의 업황은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달러가 만약에 약해지고 달러의 패권이 약해지는 기조가 나왔을 때 달러가 약해진다는 건 어디서 보이냐면은 지금 일단 위안화 결제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변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그때 시진핑 주석 방문하다 보자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너희 돈으로 결제해 줄게. 그래서 미국이 심기를 살짝 불편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번에도 아르헨티나는 지금 난리입니다. 또 국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거의 페소화가 또 폭등하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기습적으로 10% 포인트를 10% 포인트죠. 예, 이걸 올려버립니다. 한순간에 금리가 2%였는데 12%가 돼버린 겁니다. 그 통화 방어하기 위해서요. 참 나라 국가 운영하는 것도 참 이런 나라는 진짜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가지고 요모조모 써서 이런 자원 대국이 지금같이 이렇게 자원이 필요로 하는 중요성들이 커지는 쪽에서 뭔가 잘 대처하게 되면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전히 그거 가지고 약간 국가부도의 대명사 아르헨티나 이렇게 될 정도면은 브라질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네, 브라질 뭐 부패하고 아예 그냥 마약 상들이 북부 지역은 다 자리 잡고 있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됐었을 때 위안화가 결제가 지금 현재 전체 결제 시장에서 한 4% 정도 국제 결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거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이 가만 보고 있을까요? 예, 다른 거 다 용납 못해도 뭐 기술 이거는 뭐 평가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위안화 결제를 가지고 쓱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패권을 누리기 시작한다. 통화 패권을 누리기 시작한다. 이거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물리적 충돌이라도 해봐라. 그냥 확 그냥 뭐 이런 느낌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왔었을 때 비트코인은 약간 대안의 성격적으로 달러 약하고 위안화하고 뭐 이런 충돌이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국지전이 발생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부각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가상화폐 쪽이 부각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기서 뭐 이제 제 논리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금 있죠? 그래서 금을 혹시나 그러니까 전 뭐 지수화 보는 것보다 실물 쪽에 금 투자 쪽은 저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더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관심이 좀 높습니다. 그거랑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이쪽도 약간 혹시나 지금까지 갖고 계셨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팔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시고 아니면 살짝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이나 비트코인 이제 그건 저희 매매하는 쪽이 있다 보니까 근데 금은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8.15 모니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자기의 중국과 자기의 중국이라는 이미지와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하게 되면은 본토가 이렇게 있을 거였죠. 그리고 여기다가 대만 있을 거고 한국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도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해서 있을 거고요. 우리 거 좀 크게 그릴게요. 뭐 그림인데 크게 그리죠. 중국은 자기 땅덩어리가 저 티베트 이쪽까지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요게 아니라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다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이 좀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뭐 자꾸 기술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미국하고 붙으면서 얘기를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중국의 입장 쪽으로는 그겁니다. 아니 뭐 저 조그만 나라가 왜 저거 우리 거 영토 안에 있는데 니들이 자꾸 미국으로 간다고?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 건데 자꾸 미국으로 붙는데요. 자기네 영토 기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만은 당연히 우리 거 양안 체제를 통해서 그냥 언제든지 이거 점령할 수 있는 거. 근데 북한하고 대치돼 있다 보니까 북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남아 그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지금 중국의 생각이고 중화 상상의 핵심이고 예,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독자적인 거 하고 지금 계속 변화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 언제든지 너네 접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참 예, 중국스럽습니다. 예, 좀 머리나 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비트코인도 계속 이제 관심은 높다라는 거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안 빠진다. 27,000대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또 혹시나 공지사항으로 가는데 이걸 비트코인을 사란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김 대표가 생각한 거는 다양한 대체 자산에도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거를 편입하는 쪽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